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국은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정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모두 보장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미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기본소득이 상당 부분 조금씩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수당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사각지대,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좀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나중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한꺼번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경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경제민주화 포럼 조화로운 사회의 회원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개념을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많이 하셔서 우리 이것을 하나씩 입법을 해가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포럼의 원래 멤버십니다. 지금도 멤버시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기본소득을 법제화한다는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난 6월달에 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기본소득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주동이 되셔가지고서 기본소득 개념 자체를 어떻게 법제화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이 강남훈 교수께서는 이 기본소득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하나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기본소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발표하신 그 학자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고용의 증대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진행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할 것 같으면은 소위 기계가 모든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경우가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생산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 이 경제가 하나의 어떤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소득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을 갖다가 기초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네거티브 인컴 텍스 형태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보완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로버트 실러 같은 사람은 보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러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서 이게 나중에 종합을 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서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 이런 유사한 식의 소득 보장을 갖다가는 아주 참 지엽적인
시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대표적인 것이 사실 한 2년 전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네들에게 주는 기본소득, 기초연금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취지에는 좀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게 어떤 형태로다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면 기초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회보험 제도도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제도가 잘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돼 있는 편인데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 도입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생계의 이 바닥에서 이 어떠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도 잘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 또 기본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남은 교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발제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나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랑 노동시장을 비교 연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노동시장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특히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뭐 하청노동시장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의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내지는 뭐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관련해서 스냅샷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복지 지출이 GDP의 10%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낮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시작되는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뭐 길으면 30년, 30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복지국가가 약 100년 정도, 비스마르크부터 하면 1800년대 후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경제로 진입한 것은 거의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70%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지점은 바로 노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는 뭐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점은 한국의 청년들은 고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학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고학력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 수 있다는 것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자신의 부담,
어떤 소득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협상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진입하는 연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다 더하여서 비교 연구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모든 서비스 경제의 비정규직률이 이렇게 높거나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가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례 없이 고학력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가 50%가 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강나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것만으로도 한국 내에서도 10년 이내에 1,800만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들이 총은 또 줄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작년에 살펴본 바로는요. 현대차 매출액하고 네이버 매출액하고 비슷한데 일자리가 30분의 1이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또 지향하고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줄고 있고 나쁜 일자리는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국의 모습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 그다음에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기에는 이미 너무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강나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문제가 지금 소득보장 제도가 사각지대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만 하더라도 작년 그러니까 16년에 나온 논문 방한함 그 선생님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50% 현재 노동시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에서 50% 정도가 고용보험에 커버가 되어 있고 이 50% 정도에서도 40% 정도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고 40% 정도에서도 수급 대체율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이 현재 제도가 한 10%에서 20% 정도를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그건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 제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문제만인가? 저는 사각지대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이중화를 지금 노동시장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소득보장 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화를 소득보장 제도가 그것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득보장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가 현재의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통계치까지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0% 내외라면은 상용직에서는 이제 90%가 된다면 현재 소득보장 제도가 나중에 훗날에 소득 불평등까지도 격화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년들의 연금 가입에 대한 어떤 체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실질적으로 그 질적 연구를 한 걸 보도 알 수 있지만 청년들은 조세 저항 못지않게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국가 사회보장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지국가 역사가 짧은 것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조세나 보험료나 이거에 대한 저항은 다 같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안정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고 특히 자영업에서 지금 현재 가짜 자영업으로 말할 수 있는 특수고용 형태의 방식의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데 내지는 뭐 헬스센터 아니면 미장원 내지는 트럭
운전하신 배달 이런 분들은 자영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계약 관계는 보면은 자영업이라고 할 수 없은 어떤 특수한 형태의 비전형적인 고용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하청 노동시장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지금 조선업이나 자동차 사업에서 하청업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80%로 일하는 분 100%의 일자리 중에서 80%는 하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쌍용자동차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역시 하청 노동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임금 근로 형태가 이제 상당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인데요. 민주주의의 실현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복지국가를 확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성남시 배당이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상당히 갖고 있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배당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은 90% 이상이 자기가 이것을 받고 난 이후에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자체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목한 것은 내가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연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 확대, 그 다음에 복지 지지,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복지국가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시작 전부터 설문조사에서 난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자신이 배당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서울시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당을 이게 자산조사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으러 올 때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오거나 형이 대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대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체부터 벌써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티그마라든가 보편성이 갖는 어떤 함의가 크다는 것을 요 일예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겨레 21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최근에 발표되었던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건데요. 청년의 58%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어떤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을 또 반증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는 지난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보육 서비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또 장기요양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같은 것은 공적 영역에서 양질로 충분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가 보육 서비스가 양질로 국공립이나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고 현금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이 현금을 가지고 오히려 보육 서비스를 기존의 돈과 함께 더해서 이제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더 나쁜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육 서비스의 질이 양극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재생산 수단의
재생산 수단의 재분배에 직결되는 어떤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집단별로 도입할 때 사회 서비스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인 도입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각 정당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의 패키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그렇게 또 우려할 만큼 파격적인 기본소득을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이제 어느 수준에서 도입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그 맞춤형으로 쪼개지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만 보면 중위소득의 30% 정도입니다. 이게 1인 가구라고 하면 55만 원 정도가 되는데 55만 원 정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최저 생계급여 수준으로 도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다른 이유는 이제 1인 가구가 55만 원이라면 2인 가구가 1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하지만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가구당 소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55만 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가구 합산은 훨씬 더 크게 받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 역시 이제 중위소득의 30%를 지향을 하고 20%, 25%, 30% 정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중위소득의 30%라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제 기본소득제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서 그 의료급여라든가 고육급여라든가 이런 거는 50%까지도 중위소득 50%까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평균치인 A값과 연동되는 방식으로 A값에 이제 비율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중위소득 30%로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은 이것도 이제 상회하는 금액이 되어서 기초연금도 이제 확대되는 수준으로 가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제 토론문에서 기본소득 기본법을 한번 드래프트를 만들어 봤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4조까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조금 더 내용이 이제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본소득권을 이제 기본적 소득에 대한 사회권으로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안에 있는 양육수당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안에 있는 장애인 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상위법 개념으로 기본소득 기본법을 만들고 그 하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법들이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기본법을 지향을 하여서 그 수준으로 확대되는 어떤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기본소득 기본법을 제가 한번 적어 보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60 재정 추계로 지금 작년과 재작년 몇 년에 한국에서 2060 재정 추계를 내시면서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한국 복지제도를 가만히 놔둬도 2060년에는 스웨덴 정도의 지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재정 추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17년인데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고 그 다음에 현재 불안정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일자리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추계를 하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스웨덴 정도의 복지효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서 더 확대되는 방식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국에서의 기본소득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본법을 그 뒤에도 이렇게 계속 앞으로 말씀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기식입니다. 사실은 저희 더미래연구소에서 한 달 전에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열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더미래연구소 차원에서 작년 가을부터 이번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좀 토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94년도에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고 20년 넘게 사회복지에 관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그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과 좀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94년도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 운동을 시작할 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셔널 미니멈 확보 운동이라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복지의 기본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지가 시혜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던진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회복지학계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사회보험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국민에게 보편적인 복지 문제부터 우선 제기하는 것이 복지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1951년도 ILO의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스탠다드 기준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헌법상으로 보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라고 하는 이른바 추상적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문제의식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국가사회복지제도, 유럽에서 발달했던 국가사회복지제도를 저희가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립 가능했던 기본 조건들이 다 무너지고 있죠.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에서 지탱되지 못하는 재정적 불감당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의 완전 고용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대부분이 50% 이상이 비정규직화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근로빈곤층, 워킹푸어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노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가 사회복지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어떤 사각지대 문제, 4대 사회보험이 다 체제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 50% 이상이 지금 그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것이 노동 조건에 있어서의 비정규직의 확산이라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단순히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참여정부 때부터 이 사각지대 문제가 주로 얘기가 돼서 많은 수많은 보완 장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시장의 조건을 바탕한 어떤 이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그런 점에서 이 기본소득 문제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획기적이고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이것을 국가가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과 중산층의 포섭 문제는 중요합니다. 여기 뭐 복지 전문가시면 다 알다시피 북유럽의 이 복지국가 모델이나 이런 것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도의 정합성보다는 어떻든 이 그 정치적 배경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독일에 비해서 노동의 힘이 약했던 스웨덴이 중간층을 포섭해서 집권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사실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에 출연했던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 고려, 보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점에서 조금 신중히 고려해야 될 지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재정 문제와 연관된 세부담 문제입니다. 앞서 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 그 자체로 보면 자기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이 제도를 부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금을 더 걷느냐 문제는 우리 한국적 현실에서는 세금, 소득세의 10%를 더 부담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의 반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세청은 이 반의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소득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우리가 조세개혁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다 1원이라도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재정지출로 오히려 하는 것이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의 반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10%의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부담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득 파악 활동을 다 노출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는 국세 행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세부담률의 증가 이상의 어마어마한 조세 저항을 낳습니다. 이게 일거에 지금 세금 내고 있지 않은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 50%에 자 지금부터 10%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소득을 다 파악하게 들어가겠소 라고 국가가 선언했을 때 그것이 감당 가능하냐라고 하는 점에서 단순히 10% 세금을 더 부담하고 그것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소득을 탈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원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대 중반에 참여정부에서 EITC를 도입할 당시에 저도 반대했고 많은 부분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 찬성하게 됐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세청을 통한 세원 포착 능력을 확장해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 인프라를 형성해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EITC 제도의 도입을 찬성한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 EITC조차도 사실은 이런 자영업자 등에 있어서 소득 파악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위 복지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니드, 그러니까 필요에 조응하는 게 있는 건데 각 계층과 세대별로 조건과 니드가 필요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층과 취업 이후의 청량년층과 또 이제 자녀의 교육 부담을 덜은 소위 노년에 있어서의 어떤 필요가 달라고 또 최저 생계비 요건도 다릅니다. 노년층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소득보장, 어쩌면 소득보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쨌든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계층과 조건에 따라서 필요로 되어지는 소득보장의 기준도 다르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건에 있어서의 강조점도 대단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획일적인 하나의 소득보장 체계 안에 틀에 들고 들어와서 돈 주고 그걸로 해결해봐라 각자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도 정합상상 타당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재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구와 같이 제도 자체의 어떤 근본적 한계가 노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의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단계는 이 제도가 충분히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적 요건 때문에 허점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인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연금 자체를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것대로 20만 원 혹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노년층에 대한 기본소득의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지나치게 하향 조정한 것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노년층의 기본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의 어떤 조건들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기간, 또 실업급여의 어떤 소득 대체율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또 그 최소한의 어떤 그 소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 기간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완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제도를 보다 실질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된 육아휴직 제도를
확장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EITC도 지금 현재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만 EITC 제도를 점진적으로 훨씬 더 확대해서 앞으로 혹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인프라를 깔아가면서 제도를 보완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제도가 서구 복지국가 달성하고 있는 제도의 수준까지 가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가도 생겨나는 문제인지는 구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제도적 허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의 합리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제도의 정합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더 타당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기존의 제도들을 더 그 제도의 허점을 메꾸고 그것을 보다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제도의 합리성도 더 있는 부분이 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 보조 제도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구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소득 보장과 연계된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제도의 정합성 속에서 설계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 한꺼번에 서구적 경험, 현재의 서구적 상황을 놓고 다 폐기하고 자, 이거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또 기본소득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성남의 청년배당의 경우에도 성남의 재정 여건, 사실은 성남의 재정 여건은요, 충남도보다도 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성남의 특수성입니다. 성남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4,500억 정도 됩니다. 충남의 안희정 지사가 쓸 수 있는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0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성남의 재정 여건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청년배당이 보편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검토해야 되고요. 사실 이 청년배당이 정확히 기본소득이었는지 아니면 일본의 아베가 추진했던 소비 바우처 같은 것인지 어떤 성격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한 측면을 따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어떤 긍정적 요소만 보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제도에서는 제가 그래도 박사를 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20년 넘게 복지를나 다른 어떤 반부패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런 것들 정책을 20년 넘게 해온 사람으로 입장에서 보면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제도의 변화 발전이라는 것은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그 제도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적 조건과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 조건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 설계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명백히 지금 서구는 복지국가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까지 가 있는 조건에서 소위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경제적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과거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그 최대 지점에서 전환하는 실험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그런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소위 혜택을 통해서 돈을 지급할, 세금을 낼 동의가 이미 발생해 있었던 조건에서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고, 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복지 혜택을 실제로 누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제도와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그 조건을 배제하고 이상적으로 제도를 따오는 방식으로 문제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게 봐서요. 저는 근본적으로 복지와의 어떤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구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분배 정책도 소위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소위
크루그먼이 얘기하던 압축 성장의 황금 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를 넘어선 지금의 단계에서 어찌 보면 복지국가의 이런 강력한 재분배 정책은 자본주의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적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겁니다. 그 경제적 환경이 붕괴하는 조건에서 과연 이런 재분배 정책 중심의 어떤 소위 소득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고 현실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앞서 저는 발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혹은 그 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아예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 정책으로 소득 보장을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저는 경제 영역에서의 시장에서의 분배 기능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작년에 ILO에 가서인데 ILO가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ILO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을 지향하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정규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ILO 스스로가, 제가 ILO 그 담당자 6명 앉혀놓고 당신들이 지금 얘기한 거는 비정규직을 전제로 하되 고용은 유연화하되 임금과 노동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나한테 1시간 동안 얘기한 거다. 그건 맞냐? 그건 ILO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역사적 전환을 하는 거다. 인정하냐? 라고 했을 때 5분 동안 답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비정규직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으로, 그러면 그것이 비정규직 수당이 됐든 뭐가 됐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에 따른 소득을 만큼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업이 혹은 국가가 더 높은 임금 혹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정규직 수당을 통해서라도 시장에서의 분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소득보장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시장 분배 기능을 악화되고 있는 이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없앨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 구글이나 이게 다 보았는데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게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이미 지금 실험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버스의 이 차장 여성 노동자가 없어졌습니다. 이 스마트 카드로 찍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조금 있으면 노선버스에 있어서 버스 기사 노동자들이 없어질 겁니다.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가장 도입되기 쉬운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영역은 뭐냐?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화물 운송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인 운수노동조합이 가장 강력한 지금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무인 공장 좀 있으면 현실화됩니다. 그 무인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생겨나는 문제는 뭐냐? 시장 분배는 없고 그 무인 공장을 짓는 자본가와 그것을 운영하는 아주 소수의 핵심 인력 외에는 그 무인 공장이 만들어내는 부를 아무도 분배받지 못하고 부를 완벽하게 독점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밀리는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은 필요합니다만 제도를 설계할 때 월반해서는 안 된다. 너무 앞서가서도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토론문에도 써놨고 지난번 12월 달 저희 토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되 저는 세대별 기본소득 보장제도라고 하는 세대의 조건에 맞게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서 각 세대의 기본 소득들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를 설계해내는 방식으로 이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실현해내는 게 맞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기본소득제도 하나를 도입해서 일거에 단칼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또 치열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그 문제 제기에 공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오늘 토론회에도 한국형이라고 그지 이름을 붙인 게 우리나라의 여건 속에서 이 문제 의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주최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은 우리 서울시 혁신기획관이신 전효관 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발제문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좀 재미있어서 이렇게 메모한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문제 관련해서 청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청년 수당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성남시에서 하는 그 청년 배당 이건 뭐 기본소득 정책에서는 뭐 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청년 정책의 맥락에서는 별반 매력이 없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그 청년들의 상태라는 게 이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가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참 거대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공공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게 그닥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문제고 그나마 지금 사실은 시장에서의 일자리 조건 아까 이승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달라지고 있어서 이걸 기존의 제도가 참 묻기 어려워지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이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게 자영업인지 고용노동자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에 대한 정책 설계가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딜레마 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청년들이 겪는 이 가계부채 문제 같은 걸, 그러니까 이 청년부채 문제로 넘어가면, 실제로 이 청년들이 겪는 부채 문제가 되게 가계부채 문제랑 연관돼 있어서 웬만한 지금 부채 정책으로 소화될 수가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하여간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일의 현장이라고 하든 활동의 현장으로 넘어가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 전환 어떤 특정한 세대가 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사회가 국가가 혹은 잘 도와줄까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사실 청년수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도출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최초 취업을 안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이 워낙 취약한데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일정한 소득 보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해내지 않고서는 상당수 청년들에게 아까 이제 뭐 부채 문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탈락되거나 배제될 위험 같은 것들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처방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사실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소득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그 다음 저는 좀 문제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들과 이렇게 논의한 과정에 이제 좀 욕구 변화 같은 하나의 또 축이 또 발생을 해요. 누군가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일할 수 있는 사회 이런 말을 이제 누가 표어를 하나 썼는데 청년들이 모여서 이런 폭력적인 얘기가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다 일하는 사회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일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끼는 이미 이제 주체 변화라는 것이 이제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욕구를 만약 존중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뭐 구직수당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이 구직 의사를 막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근데 저는 사실은 보건복지부랑 저희가 협의할 때 보건복지부가 자꾸 구직의사를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구직의사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그냥 각서를 쓰는 방법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활동이든 뭐 전통적인 의미의 일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조금 이렇게 확장된 의미에서의 우리가 일에 대한 관념 뭐 이런 것들을 좀 넓혀주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 문제예요. 뭐 사용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구직과 관련된 활동에만 돈을 써야 된다. 이것도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세부적인 쟁점으로 등장했고,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뭐 보건복지부랑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맞춰도 주고 뭐 이런 걸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구직 의사를 좀 확인하지 않고 사용처라는 것을 조금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이 전환기 청년들에 대한 좀 긴급 지원 제도 같은 것을 이제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정을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이렇게 제도 설계를 좀 상정한 이유는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 조금 논쟁이 발화되든 뭐 이렇게 하면서 제도에 대한 조금 더 폭넓은 전제 조건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좀 비원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뭐 그 대상자 숫자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는 있겠다. 그걸 이제 뭐 기본소득 맥락에서 굳이 해석하자면 뭐 세대별 기본소득의 하나의 그 시범사업 모델, 이제 이런 걸로 설정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김기식 전 의원께서 이제 계속 강조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 기본소득 논의든 한국사회 복지 모델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 저는 사실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그 구체적 현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기본소득 논의가 좀 확장되면 상당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기본소득 얘기할 때마다 사실 농어민 기본소득 같은 걸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농업 소농 중심의 협업화 같은 걸 좀 대단히로 촉진하면서 청년들 중에 요즘에 농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기본소득 같은 걸 결합시키면 많이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좀 한국 사회의 농촌을 재활력화하면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도입해 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농업의 현실 속에서 이제 좀 고안을 해본다든지, 뭐 아까 뭐 청년의 어떤 전환기 뭐를 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중년에 있어서 아까 뭐 자영업 문제도 이제 그런 축에서 있을 텐데 한계적인 상황에 놓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존해 줄 거라든지, 좀 이런 식의 스텝을 밟아서 논의를 해가는 것들이 저로서는 이제 바람직한 하나의 이제 그 발전 경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한국형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한정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한국형 모델 같은 것을 조금 한번 개발해 본다, 이런 식의 논의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좀 개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저는 조금 당사자들이나 조금 주체들이 모여서 조금 더 활성화 시켜내면 사실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정도는 이번 대선에 뭐 이렇게 조금 주요 의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청년수당 도입할 때 시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그때 얘기했던 건 시간이 가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우리가 이제 현실과 계속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그걸 좀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겪어 나가면 사실상 한국형 기본소득의 모델 같은 것들이 잘 도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또 해주시고, 농어민 기본소득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인데요. 피부에 와닿는 얘기고, 또 이미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농민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 정책을 사실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뭐 쌀값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게 막 산재해가지고 전혀 이게 별로 효과를 못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식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토론회를 주최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어떤 노동 시장도 그렇고 각계 각 부문에서 보면 이렇게 절름발이식으로 막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실효성 없게 운영되고 있는 많은 복지 제도와
또 어떤 노동 정책 또는 그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정책들이 좀 더 이렇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하에 포섭되어서 하나의 좀 체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굉장히 그 야심을 가지고 이제 첫 시작으로 이런 토론회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문제 사실 과잉 공급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과잉 공급 상황을 이 자영업자들의 어떤 자생력과 어떤 그 내부의 공동체의 어떤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떠한 사회보험에도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또 그래서 세금도 더 안 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또 견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소상공인 연합회 김대준 이사입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경제 정책이란 부분에서 더 호감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이제 그 성장 주도의 어떤 그 기존 경제 정책이 불평등을 좀 심화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국가에서 그 신자유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소득 격차가 심화됐고 아까 우리 강남은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정규직이나 소상공인 또 실업자 이런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 이 불안전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 계층에서 이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대부분이 지금 쓸 돈이 없는데 경기가 살아날 것은 사실은 만부당한 일이고요. 그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경제 불안감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부분으로 아마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똑같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시에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은 지불해야 될 대상의 70%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장의 70%가 영세 소상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고려치 않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괜히 근로자와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이런 감정만 악화시키고 국민에 대한 어떤 정서만 악화시켰던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 내에서는 상당히 좀 소상공인들도 이현주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바라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좀 고려돼야 될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많은 국민의 대다수들이 또 일률적으로 평균적으로 평등하게 혜택을 받다 보면 그만큼 또 재원이 많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700만 명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은 감당을 해야 될 조세로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이 알기로는 한 19.6% 정도 되는데 제대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 30% 이상의 어떤 조세 부담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또 되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또 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이게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어떤 그 조세 제도 내에서 어떤 부담을 특히나 이제 뭐 근로자나 어떤 기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에 대한 부담이 정확하게 좀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 뭐 아까도 말씀하신 그 EITC 같은 부분에서도 근로장려세액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소상공인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소득 파악이 돼야 어떤 조세 부담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근데 다만 지금 소상공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소득을 완전히 드러낼 정도의 환경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 집단이 소득 파악을 꺼려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에는 좀 그 과거의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제도를 어떤 기본소득뿐만이 아닌 다른 어떤 근로장려세액이나 아니면은 뭐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하고도 상충하면서 우리는 이젠 소득을 깔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카드 사용률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전 산업을 위해서. 그래서 소득이 이미 많이 노출돼 있고 또 현금 영수증 부분도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오프라인 거래가 아닌 온라인 거래가 지금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득 파악에 대한 부분을 뭐 자신하지만 앞으로 더 산업이 이제 좀 지나가면 자영업자들도 거의 다 제대로 된 어떤 세를 부담할 수 있다. 형편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려스러운 건 소상공인 자체가 지금 뭐 25% 정도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기 싫어서 탈루하는 게 아니고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떤 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지금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소득 파악은 저희도 바라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나오면서 저는 이 성남 사례를 좀 봤는데 어떤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 화폐라든가 상품권 여기서도 이제 소상공인 상품권 아직 우리나라에선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 시장에만 한계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인데요. 이런 기본소득 제도가 만약에 도입된다면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상품권이라는 걸 좀 연계를 해서 연쇄복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뭐 기본소득 한 번만 나와서 그것으로 뭐 이렇게 어떤 생계를 꾸려가는 어떤 기본소득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소비로 일어나면서 또 하나의 어떤 그 취약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현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어떤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제도나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2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쓰임새만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로 인해서 이미 소득이 많이 파악이 되어 있다, 이미 소득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제 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포장마차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신용카드 안 쓰시는 데들이 돈은 더 잘 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오히려 동네에 그 가게들은 다 신용카드 다 쓰는데 지금 골목 상권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이 산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산업을 재편할 것인가 이 산업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
뭐 김기식 소장님 말씀하신 이 노동 시장의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산별 노조나 이렇게 노조의 재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임금의 차별 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실 전 이제 개헌특위위원인데 며칠 전에 그 개헌특위에서 기본권 얘기할 때 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좀 선언했으면 좋겠다. 헌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 기본소득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문제하고 함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모시면서 꼭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복지 제도에 대한 논쟁들이 너무 지나치게 복지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복지는 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복지 제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산업 정책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시기이고, 특히 야권에서 주로 복지 논쟁을 많이 벌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어 오면서 이것이 이상하게 저 보수 진영하고 이 대립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이런 걸로 무슨 이념 논쟁을 할 시기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뭐 이 이념 노선이나 그런 거하고 크게 상관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한국형 기본소득제라고 한국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어쨌든 기본소득의 정신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이것을 뭐 쪼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뭐 오늘 또 오셔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다각도에서 해주셔서 참 구성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은 이제 아까 그 사이에 이제 윤호중 정책위 의장님 오셨다가 가셨는데요. 뭐 다들 이렇게 저하고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그 전에 제도가 한 10%에서 20% 정도를 커버하지 못한다면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0% 정도가 지금 사각지대라고 하면 그건 사각지대가 아니고 그 제도의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문제만인가? 저는 사각지대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이중화를 지금 노동시장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소득보장 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화를 소득보장 제도가 그것을 더 심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득보장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가 현재의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통계치까지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은 상용직과 일용직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0% 내외라면은 상용직에서는 이제 90%가 된다면, 현재 소득보장 제도가 나중에 훗날에 소득 불평등까지도 격화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년들의 연금 가입에 대한 어떤 체감이라든가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질적 연구를 한 걸 보도 알 수 있지만 청년들은 조세 저항 못지않게 사회보험에 대한 저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복지국가 사회보장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진 복지국가 역사가 짧은 것도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조세나 보험료나 이거에 대한 저항은 다 같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불안정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고, 특히 자영업에서 지금 현재 가짜 자영업으로 말할 수 있는 특수고용 형태의 방식의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있는데 내지는 뭐 헬스센터 아니면 미장원 내지는 트럭
운전하신 배달 이런 분들은 자영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계약 관계는 보면은 자영업이라고 할 수 없은 어떤 특수한 형태의 비전형적인 고용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불어서 제가 지금 하청 노동시장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원청에서 지금 조선업이나 자동차 사업에서 하청업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80%로 일하는 분 100%의 일자리 중에서 80%는 하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쌍용자동차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역시 하청노동 시장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임금 근로 형태가 이제 상당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실현인데요. 민주주의의 실현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복지국가를 확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청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성남시 배당이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상당히 갖고 있는 함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배당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은 90% 이상이 자기가 이것을 받고 난 이후에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자체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목한 것은 내가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 연대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민주주의 확대, 그 다음에 복지 지지,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 준비를 해가지고 또 네거티브 인컴 텍스 형태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보완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로버트 실러 같은 사람은 보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러면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해서 이게 나중에 종합을 할 것 같으면 총체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서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서 이런 유사한 식의 소득 보장을 갖다가는 아주 참 지엽적인 시책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한 2년 전서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네들에게 주는 기본소득, 기초연금 이 자체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취지에는 좀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기본소득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있어서 그게 어떤 형태로다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역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보면 기초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사회보험 제도도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제도가 잘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돼 있는 편인데 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 도입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생계의 이 바닥에서 이 어떠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도 잘 못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영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 또 기본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남은 교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발제는 이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단 강나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국가랑 노동시장을 비교 연구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기본소득이 중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노동시장을 비교 연구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특히나 기본소득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도 뭐 하청노동시장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받지 않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복지국가 확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울시의 그 청년수당을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시작 전부터 설문조사에서 난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자신이 배당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 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설문조사를 다 했고요. 서울시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수당을 이게 자산조사가 어차피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으러 올 때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오거나 형이 대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대신 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자체부터 벌써 이제 차이가 나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티그마라든가 보편성이 갖는 어떤 그 함의가 크다는 것을 요 일예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청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한겨레 21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은 최근에 발표되었던 건데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건데요. 청년의 58%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어떤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황을 또 반증하는 것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기본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는 지난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 총회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의료 서비스라든가 보육 서비스,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 또 장기요양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같은 것은 공적 영역에서 양질로 충분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가 보육 서비스가 양질로 국공립이나 뭐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고 현금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이 현금을 가지고 오히려 그 보육 서비스를 기존의 돈과 함께 더해서 이제 좋은 유치원을 보내고 더 나쁜 유치원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보육 서비스의 질이 양극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재생산 수단의 재분배에 직결되는 어떤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 집단별로 도입할 때 사회 서비스의 확장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내지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인 도입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각 정당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의 패키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그렇게 또 우려할 만큼 파격적인 기본소득을 제시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이제 어느 수준에서 도입이 될 것인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이제 그 맞춤형으로 쪼개지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만 보면은 주로 한국의 어떤 모습인가, 예를 들어서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내지는 뭐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관련해서 스냅샷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복지 지출이 GDP의 10%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OECD 평균보다 아주 낮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국가,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시작되는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은 뭐 길으면 30년, 30년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복지국가가 약 100년 정도, 비스마르크부터 하면 1800년대 후반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경제로 진입한 것은 거의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도 서비스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70%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들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지점은 바로 노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화는 뭐 한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또 다른 점은 한국의 청년들은 고학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학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고학력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 수 있다는 것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자신의 부담, 어떤 소득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협상력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진입하는 연령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다 더하여서 비교연구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모든 서비스 경제의 비정규직률이 이렇게 높거나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가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유례 없이 고학력인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자의 숫자가 50%가 넘는 것은 상당히 주목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야 될 지점입니다. 강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것만으로도 한국 내에서도 10년 이내에 1,800만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들이 총은 또 줄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작년에 살펴본 바로는요, 현대차 매출액하고 네이버 매출액하고 비슷한데 일자리가 30분의 1이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또 지향하고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줄고 있고 나쁜 일자리는 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한국의 모습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보장 제도, 그 다음에 소득보장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따르기에는 이미 너무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른 지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본소득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강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문제가, 지금 소득보장 제도가 사각지대로는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죠. 사각지대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6년에 나온 논문 방한함 선생님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50%, 현재 노동시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에서 50% 정도가 고용보험에 커버가 되어 있고, 이 50% 정도에서도 40% 정도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고 있고, 40% 정도에서도 수급 대체율이,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럼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이 현재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이 기본소득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국은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정한 어떤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모두 보장을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미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기본소득이 상당 부분 조금씩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수당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 사각지대, 지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좀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나중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때 한꺼번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경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경제민주화 포럼 조화로운 사회의 회원이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슷한 개념을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많이 하셔서 우리 이것을 하나씩 입법을 해가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포럼의 원래 멤버십니다. 지금도 멤버시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 기본소득을 법제화한다는 이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난 6월달에 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기본소득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주동이 되셔가지고서 기본소득 개념 자체를 어떻게 법제화 한번 해보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이 강남훈 교수께서는 이 기본소득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안을 하나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기본소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부에서 발표하신 그 학자들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고용의 증대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진행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도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할 것 같으면은 소위 기계가 모든 사람을 대체하는 그러한 경우가 도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생산한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 이 경제가 하나의 어떤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소득을 갖다가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을 갖다가 기초로